죽은 도시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리 알려져 있고 익선동이 맞아. 사진이 잘 나오는 맞아. 동네였던 거예요. 대중들이 알아본 거죠. 어떻게 보면 성수동에 좋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울의 뷰를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각 동네마다의 개성을 살리는 스토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잡담의 미학의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첫 주제로 도시 브랜딩을 잡아봤는데요. 요즘에 서울에 아름다운 곳들이 진짜 많아졌잖아요. 그 공간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이분의 향기가 있습니다. 글로우 서울의 유정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유정수 대표님 손만 댔다 하면 거의 막 죽어갔던 동네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네. 과장된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의 공간들을 워낙 좋아하긴 해요. 네. 원래. 예, 역사와 히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남아있는 그런 동네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살려서 그 공간의 브랜딩이랑 같이 접목시킬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착을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스토리가 지워지고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게 약간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 당연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제 낙후된 지역에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근데 어떤 것들은 그 이야기가 남은 채로 있었을 때 향기롭지 않은가. 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잘 구분해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유정수 네네. 대표님의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낡은 걸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오래된 것을 변모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네. 답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있을 건가요? 시즌2 첫날이라 이렇게. 일단 띄우고. 일단 띄우고. 네. 네, 아,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정수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저희가 주제를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방법, 우리가 좀 도시 브랜딩 컨설팅을 받아보자는 컨셉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아이디어 얻으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죠? 여행도 다니시고. 이제 해외에 여러 곳을 다니는데 20년 전에 여행을 다닐 때와 지금이랑 정말 많이 차이가 있는 게, 지금은 해외에 가서 뭔가 앞서가는 거를 배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이 경쟁력이 이제 너무 뛰어나져서 더 이상 세컨드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펭귄이 돼 있지 않나. 우리가 네. 와. 그다음에 본격적인 차트 토크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글로우 서울의 유정수 대표님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3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도시를 살리는 치트키는 무엇인가? 대표님이 살리셨던 동네들을 보면은 낙후돼서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 많았던 곳들이거든요. 네. 이런 죽은 도시들, 죽은 도시라면 좀 죽은 도시들은 미안한데 네. 죽은 도시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곳들은 부동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먼저 알아봐 주는 대체할 것들도 수 있고. 없는? 익선동 같은 경우도 익선동이 힙하고 잘 될 거라는 거를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알아본 게 아니었고, 제가 익선동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되게 신기한 현상이 뭐였었냐면은, 엄청 이제 막 이렇게 풀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신 이제 모델분이 하나 계셨고. 저 같은 사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외국인이었어요, 심지어. 예, 금발의 외국인이 있고, 풀 장비를 갖추신 이제 분들이 한 열 몇 분이 그 모델을 익선동에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전혀. 요새야 뭐 많아졌지만. 네네. 근데 그 당시는 그 할머니가 옆에서 빗자루질 하고 있는, 그냥 뚝방촌이었던 익선동에서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왜 여기서 사진을 찍냐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출사 지역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사진 작가나 아니면 동호회에서. 그러니까 익선동이 맞아. 사진이 잘 나오는 맞아. 동네였던 거예요. 묘한 그 분위기가 있고, 묘해야 그거를 돼. 저보다도 더 먼저 대중들이 알아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걸 또 캐치하시고. 매니아들이.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제가 그 지역을 개발하는 거지. 제가 아무것도 없는 데 가가지고서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건 오히려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성수동이 MZ세대에게 정말 핫한데 원래는 공장지대였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요? 성수동에 좋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은 컨텐츠들이 있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보러 가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그럼 좋은 콘텐츠는 왜 생겼냐? 성수동에 굳이 왜 들어갔었냐? 라고 봤었을 때 초기에 들어갔던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그 커다란 공장들, 네, 창고들 이런 것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상상력을 발휘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수동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낡은 공장 건물들, 지금 보통 이제 붉은 벽돌로 대표되는 성수동의 무드가 그때 좀 잡힌 거죠. 또 실제로 같은 고민들을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데는 자동차 메카였는데 굉장히 많이 낙후됐고 빈집이 많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독일 예센 같은 데도 탄광 지역인데 요새 탄광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슬럼화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해외 가보시면 어떠세요? 발전이 빠른 도시들 그리고 이제 지역들을 가보면은 선진국에서는 인구 감소가 거의 모든 사실은 문화권에서 전부 다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죽어가는 도시들에 대한 문제들, 네,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도시로 생활권이 계속 몰리는 것들 거의 다 사실 동일해요. 그래서 대만의 사례를 보면은 지우펀 같은 경우가 원래 낡은 탄광 마을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관광 지역으로서 이제 완전히 변모했잖아요. 네. 그런데 관광 위주의 일변도라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도시가 발전하고 원래의 기능을 되찾는데 사실은 관광지역으로서 이게 완벽하게 대체될 수는 없다 보니까 예전의 도시의 활력도가 만약에 100%였다면은 관광지역으로서 이게 어느 정도 살아나더라도 20%에서 30% 정도는 채워줄 수 있는데 나머지 70%를 채워줄 수는 없다. 그래서 산업적인 기능이 반드시 같이 더해줘야 되고 가족 기능이 있어야 된다. 예, 디트로이트도 비슷한 전략을 썼어요. 도시의 미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를 하면서 도시의 재화를 이제 꿈꿨죠. 아쉬운 게 네. 디트로이트도 예전에 인구가 200만이었을 때 다중타 도시로서 잘 활발하게 돌아가던 당시였다면 지금의 인구는 100만 정도? 이런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유입된 인구가 20-30만 명은 생겼을지 몰라도 다시 200만의 도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구의 조화가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 같아요. 신구의 조화. 네네. 개인적으로 퍼스널 브랜딩 받는 것처럼 도시도 브랜딩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네, 그렇죠. 저도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에 유정수라는 사람은 재개발이나 이런 재건축 같은 건 완전히 이제 다 이제 배격하고 그리고 이제 오롯이 이제 낡은 거를 재생하고 그대로 살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겠구나. 궁금했어요. 정체성이 뭔지 유정수 네. 대표님 정체성. 네. 네. 살릴만한 스토리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없는지 결국은 이거를 살려 스토리를 만들었을 때 이 시나리오들과 이 장소를 결국 대중들이 사랑하고 좋아해서 익성동 같은 네. 제2의 익성동이 될 수 있을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제일 냉철하게 말해주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살릴만한 스토리와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는 뭘까요? 대중성이 있을까? 대중성, 사람들이 네네. 많이 좋아할까? 네. 정리를 하자면은 각 동네마다의 개성을 살리는 스토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저는 어떤 그 스토리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뭐 중요하지 않나 싶은 게 뉴욕 같은 경우는 I love 뉴욕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뭐 일본의 쿠마모토 현인가요? 거기는 네. 쿠마몬이라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서울도 이제 뭐 또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다 해요. 어디나 캐릭터를 만들고 어디나 이제 이런 캐치프라이드를 만드는데 네. 이거를 대중들한테 알리고 설득시켜서 대중들이 사랑하게끔 만들 수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로고만 만드는 거는 부족하다. 네. 네. 궁금한 게 서울은 서울 마이 소울이잖아요. 네. 캐치프레이즈가 네. 이거를 유정수 대표한테 맡겨서 좀 스토리텔링을 입혀봐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서울이 소울과 네. 거의 비슷한 이제 발음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참 되게 잘, 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제가 좀 서울 소울의 소울이라는 게 좀 영적인 느낌이 있어서 좀, 우리가 뭔가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도시가 아니라 뭔가 정신적 요새 바이브가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그 캐치프라이드가 캐치프라이드 자체는 너무 좋은데 서울이라는 도시가 워낙 빠르고 사실 조용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그런 영적인 도시로서 사람들한테 기능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티벳이었어 봐.
그래서 네. 소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서울의 소울은 무엇인지, 예, 서울의 영혼은 무엇인지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영혼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찾아가 보도록 어휴,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얘기를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차트는 레드오션 서울에서 브랜딩으로 살아남는 법입니다. 대표님 공간에 가면은 특별함이 있다. 카페 같은 게 서울이 유명했던 게 네네. 여기저기 다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독특하단 말이에요. 네. 입지는 다 똑같은데 네. 뭐를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지. 다른 곳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갖고 있는 특성,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에 저희는 순방향을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나 인더스트리얼 좋아. 그리고 약간 빈티지 감성 좋아. 그래서 멀쩡한 새 건물인데 그 새 건물을 옛날 느낌이 나는 페인트를 하다가 칠하고 맞아요. 거기에 빈티지 등을 달고 막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건물은 누가 봐도 새 거야. 그러니까 이 페인트도 실제로 빈티지스럽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은 더 많이 들고 빈티지스럽진 않은 거죠. 이 공간 자체가 그냥 낡은 곳이었으면 그거를 내버려 둠으로써 바로 빈티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A란 스타일이 있더라도 건물이 이거를 받쳐주지 않으면 다 같이 가야 되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건축과 인테리어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것 같아요. 대표님이 유명한 게 건물 개발도 하시지만은 네네. 인테리어까지 다 도맡아서 맞아요. 하시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낡은 건물들을 받을 때 항상 그 빈 상태의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을 처음 마주했었을 때 그 건물이 저한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건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 공간에서 반드시 저는 한 2-3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요. 영적이시네요. 아, 소울이 있는 건가요? 네. 저의 소울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건물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해가 변하고 각도가 변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 속에서 이 건물이 어떤 콘텐츠가 어울리겠구나, 그리고 어떤 공간을 내가 더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시너지가 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단순히 예쁘게 보이는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나만의 소울, 맞아요. 세계관이 들어간 공간이 필요하다.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정해놓고 월세나 위치가 적합한 것들을 찾은 다음에 그거를 억지로 넣으시려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좀 참새가 벌어지지 않나 싶어요.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뭐 네네. 익선동, 창신동 같은 데가 대표적인 공간이었는데 창신동은 솔직히 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예. 대부분 오시는 분들 보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등산 하나 반드시 운동화 필수템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너무 그 불편한 입지를 어떻게 해야 매력을 한 스푼 넣느냐. 불편한 입지 때문에 난 그렇게 불편한데 안 가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도 만약에 오시겠다는 분한테 그만큼 설득력 있는 서울의 뷰를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가장 아름답게 저도 볼 수 가보고 있는.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이렇게 그 창신동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애니메이션 같은데 내가 들어온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대체할 수 없는 경험. 네네. 그런 걸 다 계산하신 건가요? 엄청난 계산은 아니지만은 그 절벽 꼭대기에서 네. 제가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이 일단은 뭐가 너무 좋았냐면, 제가 남산에 살아요. 남산에서 보는 서울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어느 방위로 보든 남산이 서울의 너무 중앙이다 보니까 서울의 어떤 단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창신동에서 보면은 바로 앞에 일단 성곽이 있어요. 그러네. 동대문 성곽이 있고, 성곽 안쪽에 있는 사대문이 완벽하게 사각형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산타워까지 조망할 수 있고, 이게 한 번에 보이니까. 약간 뭔가 사진 프레임 같은 맞아요.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야경 한 장소에서 찍어야 된다면 그러면 저는 창신동이 맞다. 그래서 그 정도로 완벽한 뷰를 갖고 있고, 두 번째로 좋았던 게 절벽이잖아요. 그쵸. 네, 건물 간의 간섭이 별로 없어요. 네, 내가 뷰를 봤었을 때 이제 건물이 거의 경사가 수직 경사기 때문에 앞쪽에 막 가리는 뷰가 없어서 이게 너무 좋았어요. 물론 창신동의 건물들은 대부분 70년대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옛날에 이제 어떤 달동네잖아요. 옛날 같으면 밀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창신동이 지금 이제 재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제 좀 그 중간에 어떤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재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가 아파트로 됐을 때 모든 지역이 아파트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러면 일부 지역은 도시재생 사례로 남겨놔도 되지 않을까. 조화롭게. 네, 조화롭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졌구나. 네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성수동이 쇼폼토시로 전락을 한다, 인증사 찍는 공간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서 서울시도 그 부분 다시 한번 성수동을 제2의 도약을 하는데 많은 기틀을 닦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성수동이 이제 막닥들인 지금 위기이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성수동이 이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성수동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본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핫플레이스의 기능을 또 아마도 놓칠 수가 있는데 제일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슈일 거예요. 지금의 성수동으로 있게 만들었던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10년이 됐는데 근데 그럼 이걸 15년, 20년으로 그럼 올려줘? 그러면은 개인의 맞는 재산권은 거네요. 또 네.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건물을 높게 올려야 수익률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성수동의 일반적인 용적률이 400%인데 예. 그러면 400%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게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는 정당한 거죠. 근데 성수동 전체로 봤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 이렇게 새 건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성수동이 원래 갖고 있는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강남 신도시 쪽에 있는 뭐 상가 단지와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전 그대로만 놔두면 좀 아니지 않나. 네. 네. 그래서 공중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용적률을 100%만 활용하고 300% 남는 거를 옆 건물한테 줘서 옆 내가 좀 건물은 덜 먹을 테니까 얘 좀 더 그래서, 먹여줘. 네, 옆 건물은 700% 지을 수 있게끔 내 위에 남아있는 용적률을 판매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건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자꾸 허물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다른 건물들에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도시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공중권을 활용하는 게 되게 좋은 이제 도시재생의 어떤 이제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오늘 도시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 브랜딩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나중 얘기 같고 눈에 꽂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브랜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절대 않는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심과 같은 방향으로서의 방향을 오늘 제가 정말 이제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성수동이 뜨는데 20년이 걸린 것처럼 긴 시간이 필요하다. 네, 긴 시간을 동안 브랜딩을 한 것은 절대로 단기간에 배반하지 않아요. 파리 하면은 낭만의 도시라는 것이 사실 지금 수백 년간 이어져 오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좋은 편견인 거죠. 여러 네. 번 가도 새로 뭔가 그렇죠.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안 가본 사람들도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꿈의 도시야. 그런 그런 느낌이 느낌. 드는 이게 파리가 갖고 있는 브랜딩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브랜딩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자체에서도 제일 이제 유혹에 들기 쉬운 게 지자체 장님들이 자기 임기 내에 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축제가 나오는 거예요. 온갖 축제들이 무슨 축제 뭐 그런데 절대로 그거는 소비자들 특히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에겐 절대 도달하지 어필하지 않아요. 않는다. 파리에서 갑자기 다음 달에 축제가 온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파리의 축제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달되지 않는 자신들만의 축제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속적인 도시 브랜딩이 중요한데 이때 제가 사실 오늘 출연한 목적이긴 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당을 벗어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양당이 바꿔가면서 계속 이제 하잖아요. 설사 이 브랜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다시 되돌리고 그러지 백하는 말고, 것보다는 네. 이거를 어떻게든 방향성을 계속 유지해야지 저는 된다고 이랬다 보고. 저랬다 하지 말죠. 네, 그래서 브랜딩의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좀 갔으면 좋겠다. 이 호흡이 한 10년 정도 호흡으로는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모리 오너가 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집집마다 방문해서 주민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주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른 주거지를 마련해 줄지, 이 도시는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이런 걸 하나하나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해보면은 네.
재건축 재개발 뭐 70% 승인받는 것보다도 빌라 8가구인데 그 8가구 의견 합쳐서 빌라 파는 게 더 어렵거든요. 네, 안 돼요. 네,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앞서 골목의 기적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 탑 원 직주락이라고 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성수동을 포함해서 서울시가 매력 도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직주락이라고 해서 일자리에도 가깝고 주거도 가깝고 아유, 문화시설 뭐 여가 누릴 수 있는 데 가깝고 이게 모든 게 다 15분 안에 해결되도록 하는 게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지역을 모든 구가 전부 다 이거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서울의 부도심에 있는 생활상권들이 조금 더 힙해지고 각자 자기 구에 어떤 강점이 있는 것인지 네.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지 각각의 매력이 있는 자신만의 스토리로 다시 개발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운데 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서울만의 브랜드가 뭘까 저 말씀하신 내내 생각해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역시 한강이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들어요. 네네네. 만약에 이정수 대표님에게 네. 이 서울만의 브랜딩을 좀 해봐라. 예. 한강을 예.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지 궁금합니다. 한강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명확한 특성이 있어요. 한국은 또 겨울엔 엄청 춥고 여름엔 이제 엄청 덥고 이랬을 때 이제 강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한정되어 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겨울 이용성이에요. 겨울? 뭐 한 5월쯤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파들 넘쳐나고 라면 뭐 끓여 액티브한 먹고 느낌이, 액티브하고 네. 뭐 근데 이제 겨울. 이제 12월에 뭐 한 1월쯤 가시면 그러면 이제 한강에 아무도 없다. 이제 사용의 양극단성. 네, 날씨가 좋을 때만 이용이 되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이용이 되지 않는데 이때도 한강이 계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사실은 모든 것들은 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거기 최근에 보니까 뭐 숙박할 수 있는 호텔 같은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하게 하는 걸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아이디어가 좀 있으실까요?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이제 호텔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좋죠. 근데 기본적인 이제 상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강에 상록수가 상록수. 훨씬 더 많이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겨울에 갔었을 때 으시는 분위기를 제일 줄일 수 있는 분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홋카이도 여행 겨울에 많이 가시잖아요. 눈 맞으려고. 맞아요. 눈 그러니까 맞으려고. 이게 브랜딩의 힘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얀 설경에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 약간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고생스러워요. 막상 가보면은 춥고 눈 오는데 밖에 나가기도 되게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딩이 한번 통하니까 사람들이 겨울에 눈 구경하러 간다라는 또 브랜딩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강의 겨울을 어떻게 하면 따뜻한 축제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명품의 공통점에 헤리티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맞아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서울에도 헤리티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 계속 꼭 너무 휘리키를 바꾸는 것보다는 쭉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로 들려요, 저는. 네네네. 뭐 혹시 지금 현재 도시 브랜딩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이 유지하고 있는 기반 가운데서 이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곳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동대문 DDP를 없애고 돔 공연장을 지어서 K-팝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공연할 수 있고 스테디움 K-팝 같은 걸 이런 걸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네, 그러니까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네, 저는 사실은 자아디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축가예요. 그래요? DDP가 비판받을 부분도 많이 있는 그렇죠. 것도 네. 저는 인정하고 네. DDP가 가지고 있는 한계 명확하게 있고 그거를 사실 저희도 이제 극복하고자 되게 이제 노력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제가 또 이제 동대문 이제 그 DDP 지역의 활성화 관련돼서 이제 고문도 이제 했었는데 사실 이게 DDP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DDP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주변의 상가들 아예 영업 안 되고 그냥 지금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쇼핑몰들 뭔가 다시 재개발하거나 이러려고 그랬을 때 이 의견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자꾸 슬럼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갑자기 뭐 이제 K-팝이 흥하니까는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를 만들어서 구장을 만들겠다. 필요하면은 만들어야죠. 근데 그게 DDP를 없애고 만들 건 아닌 거죠. 네. 저희가 오늘 서울을 어떻게 하면 더 매력 도시로 만들지 이제 도시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유정수 대표 생각한 도시 브랜딩이란 무엇인지. 도시 브랜딩은 연속성이다. 그리고 연속성이다. 방향성이 있다. 방향성이다. 그래서 이 방향을 계속 틀면 그러면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리고 밀어주는 행정적인 절차 네. 이것들이 연결될 때 그랬을 네. 때 도시 브랜딩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브랜드가 되는 그날까지 오늘 유정수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저도 잡담의 미학에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